자, 1편에 이어서 제2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에서 그 시스템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죠. 그 자연과 공학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가 학문을 하려면은 변수를 통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우리가 바둑을 둘 때도 변수를 누가 많이 읽느냐. 5급이 두 수를 앞을 내다본다면 9단은 뭐 10수를 앞을 내다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변수를 통제하는 거예요. 변수를 통제해야 모든 이길 수가 있는 거고, 이 사회과학에서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변수의 통제가 가능해서 확실한 해결책을 얻어내는 것이 가능하고, 그래서 사회과학에서도 우리가 변수를 통제해야 되는데, 근데 자연과학과 공학과 달리 사회과학에서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존재하잖아요. 자연과학은 실험실에 들어가서 하는 거고, 뭐 공학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회과학은 너무나 변수가 많아요. 그렇죠? 사람 숫자도 많고, 뭐 시스템도 많고, 법률 종류도 많고, 그러니까 이 변수를 계속 관찰하고 분석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많은 변수가 존재하고, 이들 변수가 계속 변화해요. 환경이 계속 변해요. 경제 환경도 변화하고, 그렇죠? 모든 게 사회 환경도 변하고, 다른 나라의 문화가 들어오면 또 거기에 또 섞여가지고 문화도 변하고 다 변한다. 그래서 변하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들 변수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요. 너무나 많으니까. 그래서 각 나라와 국제사회의 정치, 경제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학문하는 사람들은 안 그냥 암기하는 사람들은 학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아주 저급 단계의 학문이니까. 이거 뭐 하려고 외워요? 컴퓨터라고 하면 다 나오는데. 가장 어리석은 거잖아요. 분석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게 바로 로직이죠. 따라서 어떤 특정 경제 정책을 활용해서 완전한 경제 발전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주장은 아마추어들이 하는 얘기예요. 뭐 경제 이론 가지고 뭐 얘기 뭐 수요 공급의 법칙 뭐 이야기 하잖아요. 뭐 거시경제 그 이론 가지고 이 세상이 발전해요. 미국에 얼마나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동안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근데 미국의 저지경이에요. 붕괴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추어들 생각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쉽게 안 된다 이게. 정치인들도 떠들어대잖아요. 무슨 뭐 한다고. 다 아마추어들이에요. 깊이 있게 분석을 못하는 사람들이야. 이치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헛소리를. 사회과학 분야에서 변수를 통제하려면 그 변수를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시스템을 도입하잖아요. 우리나라 경제정책도 마음대로 해. 대통령이 다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그게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계속 연구하면 좋은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계속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싸울 것이 아니라 뭐 당파 싸움이나 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연구를 해야 국민의 삶이 증진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개선이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현재의 정치, 경제와 관련된 변수가 100개 존재한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이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우리 나름대로 해가지고 변수 100개를 통제하고 있는데 그래 이해에 대한 해결책을 또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가정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자, 이 경우 변수 100개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면 완벽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 가능하겠죠. 자연과 공학과 마찬가지로 그렇죠. 근데 변수 100개를 하나도 통제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어떤 문제가 사회적인 병리 현상이 일어나면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일어났나? 근원적인 문제를 따져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수많은 변수들이 숨겨져 있어. 그럼 100개면 100개를 그걸 다 통제할 수 있으면 그때 해결책을 얻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그렇죠. 엑설런트 솔루션을 얻는 거야. 근데 하나도 통제하지 못하면 다 망가지는 거죠. 이거 경제하고 뭐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망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잘못 만나면. 사회과학에서 변수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은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예요. 정치도 경제도 모두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거잖아요. 인간의 행위는 지구온난화와 같이 이건 가장 큰 문제죠. 우리 인류가 지금 이 봉착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구온난화로 이 세상이 재난으로, 그렇죠? 재난으로 다 멸망해 버리면 지금 하는 학문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돈, 사업 다 소용없어요. 다 죽는 거야.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요즘 시민단체들이 난리잖아요. 따라서 인간이 예측 가능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바로 변수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럼 변수들이 움직이지 않게 국가가 컨트롤하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도록 변수를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변수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야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즉 모든 인간이 합의된, 우리가 변수를 통제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합의된 리걸 시스템의 범주 내에서 활동해 준다면 변수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룰을 잘 지켜야 돼. 그러니까 모든 경제정책도 국가가 경제정책을 만들어놔도 이 사회 구성원들이 그 국가가 만든 그 룰에 따라서 잘 활동을 해주면 그 경제정책이 성공하는 거고, 그걸 다 빠져나가고 뭐 사기 칠 궁리만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사람들 계속 규제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법치주의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뭐 법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 상권 분립이 어떠고 뭐가 어떠고 뭐 평등의 원칙 그거 외워서 무슨 거기서 답이 나와요? 답이 안 나와. 옛날에 사법시험 보면 뭐 평등권을 설명해라. 예?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지식이에요? 그 생각이 다 틀린데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지. 100개의 변수 중 시스템이 도입돼서 90개의 변수를 통제할 수 있고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았거나 도입할 수 없어서 통제되지 않은 변수가 10개라고 가정하면 100개 중에 90개는 통제가 가능해. 10개는 근데 변수가 통제가 안 돼. 예. 그래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통제되지 않은 10개의 변수는 이 모든 조직에는 지도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국가에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건 대통령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리더가 뭐 거기만 있는 건 아니고 국회에는 또 국회 지도자들이 있고 국회의원들이 있고 다 있잖아요. 회사에는 사장이 있고 다 리더들이야.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야. 예. 그래서 10개의 변수는 지도자가 화학과 타협을 통해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과 타협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불확실한 변수가 나타나게 되고 이를 통제할 시스템이 없을 때 화학과 타협을 통해서 관련자들을 설득함으로써 변수를 통제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에요. 근데 상대가 다 통제할 수 있는 건데 변수가 통제되는 건데 엉뚱한 얘기하면 그러면 타협할 필요가 없죠. 예. 말도 안 되는 주장하고 예? 그렇잖아요. 선거 부정론이나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뭐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내란이 정당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건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예. 그런 대화는 해야 될 필요가 없어. 그것이 아닌 그런 부분의 변수들이 있을 때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리더가 화학과 타협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해 분쟁이 발생하면 기존에 통제된 변수에까지 악영향을 미치죠. 만약 여기까지 사회가 불안 요소가 되면 기존에 통제했던 것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사태가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화학과 타협의 능력이 있는 리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리더를 우리가 선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국민이 똑똑해야 돼. 공부를 많이 해야 돼. 분별력이 있어야 되니까.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벌어먹고 살겠다고 벌어먹고 사는 것도 국가가 안정이 되고 정치가 잘 돌아가야 잘 벌어먹고 사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정치가 잘 이루어지도록 국민들이 애정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시민사회에도 많잖아요. 그런데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뭐하고 정부가 이 독선으로 나가면 견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노력을 해야 돼. 노력도 하나도 안 하고 국가가 왜 나를 안 먹여주냐. 그거는 놀고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일하기 싫은 데는 먹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일을 해야지. 일을 하는 게 뭐예요? 민주국가의 시민으로서 일이 뭐예요? 공부를 해서 올바른 정치인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게 민주시민의 의무야. 공부하는 게. 그 공부를 안 하니까 그냥 엉뚱한 데 가가지고 이제 코 빠져가지고 가짜뉴스에 속아넘어고 이래 나라가 망가지는 거잖아요. 한국의 경우 절대왕권 제도가 야기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상권 분립의 원칙이 과거 군사정권 시대에 비해 지금은 잘 지켜지고 있어요. 그렇죠? 과거에 비해서는. 그러나 아직도 부정부패는 한국 사회의 큰 문제거리로 대두되고 있어요. 우리 최근에 보잖아요. 국회의원이 구속되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종교가 들어와가지고 말이에요. 마음대로 그냥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이게 완전 후진국 중에 후진국이야. 이런 부분은. 물론 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도 이 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이런 현상을 보면 상권 분립은 국가 권력의 독점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지 모든 부정부패를 해소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뭐 상권 분립을 만들었으니까 잘 될 거라고? 그게 가장 어리석은 거잖아요. 암기만 하다 보니까 외워가지고 변호사가 됐어. 저 말하자면 사법고시 합격했으니까 그런 소리만 하고 그냥 앉아있는 거야. 즉 외형상으로는 상권 분립의 요건을 충족해 민주주의를 구현한 것으로 보이지만 행정부, 입법부, 사법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하에 독자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더라도 부정부패가 여전히 만연되고 있는 것을 보면 상권 분립으로 부정부패가 해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항상 제기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주장은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외운 것만 가지고 떠들어대는 거야. 뭐 이혼 집중 문제가 있대, 뭐 내각 책임자가 있대. 그냥 그 정도 수준이야, 수준이. 개헌을 해서 내각 책임제를 하던, 이혼 집정부제를 하던, 부패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결코 정착될 수가 없어요. 골몇 번 모자를 바꿔쓰게 해도 형식을 바꾸어도 실질이 바뀌지 않으면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부패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모자 바꿔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학문을 해야 되는 거죠.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 행정이 정교한 내부 통제 제도 없이 무질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제가 뒤에 설명드리지만 저는 공무원을 다 해본 사람이 바닥부터 다 이거 본 거예요. 다 훑어본 거야. 이를 방치하게 되면 일반 국민이 권력을 지닌 자들의 착취 대상으로 전락해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결국은 국가 경쟁력이 떨어져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게 어려워요. 그냥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그거를 보여줘. 따라서 먼저 대통령령으로, 자, 행정부 내의 내부 통제제도는 뭘로 만들어요? 국회에서는 법을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 행정부 내에는 대통령령으로 행정부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럼 각 중앙 관서는 거기에는 각 장관들이 있잖아요. 청장이 있잖아요. 총장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훈련권을 만들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통령령을 만들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내부 통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뒤에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국가 권력이 남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점차적으로 민간 부분에도 내부 통제 제도를 확대해서 투명성과 합리성이 사회 전반에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이건 지금 이 큰 기업들은요, 다 내부 통제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정부가 더 떨어지는 거야, 기업들보다. 이게 문제인 거죠. 내부 통제 제도는 정부의 각 부서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 지금 전산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전산이 다 입력이 되게 돼야 돼. 누구도 고치지 못하게. 당초 작성한 게 있는데 그거 고쳤으면 고친 거에 그대로 그 기록이 당초 작성한 거 고친 게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관리함으로써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누가 그런 의사결정을 했는지를 명확하게 해서 부패행위를 방지해야 돼요. 근데 권력자들은 정권 잡으면 이거 안 하려고 그러죠. 왜? 자기들 이거 뒷거리가 잡힐까 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국민을 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국민을 위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뀌면 또 마찬가지야. 계속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심각한 부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국 정부는 2016년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군제에 관한 법률, 소위 김영란법을 시행을 했어요. 그렇죠? 문제는 이 법을 시행한다고 하여도 범죄 행위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형법에 살인죄, 강도죄, 강간 다 있잖아요. 규정이 있어도 범죄가 없어져요? 안 없어지잖아요. 계속 증가해. 그 법 자체가 완전한 해결책이 아닌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폭행 상해 혐의로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는 가해자가 자기 친구인 서장에게 전화를 해서 청탁을 했어요. 그럼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은 경찰서장의 인사권 범위 내에 있어요. 공무원의 목적은 뭐예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승진을 해야 돼.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 여러분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이런 조직에서 올곧은 사람이 나오기를 바라는 건 너무 힘든 거. 그런 사람은 몇 안 돼. 그건 정말 정의로운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승진을 하려면 서장에게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따라간대. 위에서 시키면 불법이라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내란 사건 보잖아요. 다 출세하려고 그러는 거야. 경찰서장은 수사 담당 경찰을 불러 현재 수사중인 사람이 있지? 그 좋은 방안 있는지 한번 고려해봐. 다 전화 받았거든. 그럼 뭔 얘기인지 딱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담당관은. 그럼 고민해야 되잖아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틀림없이 이놈은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아 이거 위에서 저러는데 이거 어떡하지? 나도 자식들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좋은 방안을 부정청탁으로 해석하면 관련 법령에 어긋나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 배짱 있는 직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거의 없겠죠. 간혹 한둘을 보여.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공무원 되려고 얼마나 노력해서 시험을 합격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안 하면 내가 잘못하면 왕따 되고 나가게 되는데 우리 가족은 어떡하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런 환경에 빠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직장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의 하나인 승진을 포기해야 하고 외톨이가 될 수 있는데 누가 이것을 하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만일 수사 담당 경찰관이 서장의 지시를 잘 봐주라는 의무로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수사를 부실하게 하고 증거를 다 저렇게 다 없애버렸어. 요즘에도 있잖아요. 돈 줬는데 은행에서 이 띠 같은 거를 전부 다 없애버린 거 아니야. 그리고 서로 검사하고 수사관들이 서로 핑퐁 게임하고 있어. 그러니까 다 없애버리니까 싹 없애버리고 형이 없어. 그래서 사건을 종결해서 승진의 혜택을 받았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이거예요. 피해자가 경찰의 불법적인 사건 종결을 다툴 능력이 없으면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된 가해자, 경찰서장, 수사 담당 경찰관의 형법 및 김영란법 위반 행위는 영원히 세상에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늘 잠겨버리니까. 피해자가 힘이 없어. 아무 힘이. 돈도 없고. 그 사람은 얼마나 억울해요. 그게 민주국가예요? 아니잖아요. 서로 이득을 취했으니 위반 사실을 외부에 고자질해야 할 필요성은 없어요. 서장도 좋고 누이 좋고 내부 좋고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세 사람은 누이 좋고 내부 좋지만 그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그 국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세금 내고 열심히 민주국가의 시민으로 살았는데 너무 억울하면 나중에 자살도 하잖아요. 누가 자살시킨 거예요? 국가가 살인한 거 아니에요? 그거?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면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정교한 수사 진행 매뉴얼을 훌륭으로 만들어야 돼.
매뉴얼에 따라 전산으로 업무 처리 후 전산으로 결제를 한다. 뭐 경찰청장에서는 경찰청장이 훈령을 내릴 수 있죠. 아니면 뭐 내무부 장관이 훈령을 만들 수도 있고, 뭐 행안부 장관이 훈령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매뉴얼을 상세하게 만들어요. 어떤 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지 증거 수집부터 시작해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수사관은 나가서 수사를 해서 증거를 채집해 왔으면 전산에다 입력을 해야 돼. 예. 그리고 전산에다 입력을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위에 상급자한테 결제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위에 바로 위에 있는 차상급자는 훨씬 더 전체를 다 볼 수 있겠죠. 그 위에 가장 여러 사람을 다스리니까 다는 볼 수 없어. 그렇죠? 일부만 보게 하고 딱딱 위에 서장은 다 볼 수 없잖아요. 핵심적인 내용을 볼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결제를 하고 만약에 아래 직원이 이걸 해가지고 위법사항으로 해가지고 검찰에 송치해야 된다고 했는데 위에 계장이나 과장이 아니라고 했으면 왜 아닌 이유를 법률 해석은 서로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아닌 거를 거기 그 안에 들어가야 돼. 예. 해가지고 위에 계장이 보니까 내가 검토한 결과 직원이 법령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 그래서 이거는 이런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했어.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 자료를 포함한 결제 과정, 상급자 수정 내용들이 전부 전산 기록에 남겨져야 돼. 그래서 나중에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왔을 때 사후 감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돼요. 아니면 수사기관에 와가지고 나중에 공수처에서 와가지고 조사를 했을 때 바로. 그래야 우리가 수사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국고를 낭비를 방지할 수 있어. 이런 게 없으면 수사 인력을 수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그 불법 행위 찾으려면 이게 국가적인 낭비가 얼마예요. 한도 끝도 없어. 혈세가 다 낭비되는 거야. 근데 다 이렇게 남아있으면 쉽게 조사하잖아요. 쉽게 조사해가지고 쉽게 범죄 행위를 발견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국고가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관리자는 아래 직원의 업무가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지를 감독하는 게 관리자의 역할이에요. 왜? 경험이 많으니까. 그래서 높은 직급을 준 거 아니에요? 근데 관리자가 이게 로비 창구역을 한다 이거야. 외부서부터 딱 들고. 되게 로비는 누굴 통해서? 윗사람 통해서 하잖아요. 근데 관리자가 로비 창구 역할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썩어버리는 거지. 그럼 아래 직원은 소신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조사 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했는데 상급자가 불법하게 그 조사 내용을 무효화하면 모두 불행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직원이 살맛이 나겠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살맛이 안 날 거 아니에요? 내가 월급 받고 살아도 양심이 없는 사람은 그런 거 몰라. 양심 있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이거 더러워서 이거 살겠나. 그 다음 공무원들이 다 떠나잖아요. 월급도 적은데. 과세의 형평과 마찬가지로 형벌의 형평이 이루어지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해야 돼요. 제가 세무학 박사예요. 과세 형평은 뭐냐면 동일한 소득이 있는 사람은 동일한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게 과세의 형평이에요. Equity of Taxation. 그래서 대통령이 됐던 장관이 됐던 노무자가 됐던 그렇죠? 뭐 이런 게 지원이 됐던 동일한 소득이 있으면 동일한 세금을 내는 게 과세 형평이에요. 그 형벌의 형평도 마찬가지죠. 정치인이 죄를 졌던 아니면은 아주 그 어떻게 보면 하층 계급에 있는 서민이 죄를 졌던 똑같은 죄라면 똑같은 형벌로 다스려질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권력자는 풀어주고 죄 없는 사람은 집어넣고 그러면 이게 형편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누구 세금을 어떤 세금으로 공무원들이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국민 세금으로 먹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 세금을 안 내는 국민이 있어요? 어린아이도 부모가 준 이 돈을 가지고 가게에 가서 사탕을 사 먹으면 그 부가가치세가 붙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세 형평이 중요한 거고 형벌의 형평이 중요한 거야. 그래야 사회가 발전해. 형평성에 어긋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 조사 단계부터 당사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형벌을 그때부터 주는 거야. 형을 받기 전부터.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수사기관들이. 압수수색은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서 어떤 조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몇 해 실시할 것인지를 훈령으로 세밀하게 명문화해야 돼요. 지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하고, 어떤 봐줄 사람은 아무리 큰데도 수사도 안 하고 압수수색도 안 하고 한 번 하고서 대충 하고서 끝내고 있는 증거도 없애버리고,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정도의 벌금의 형벌을 과할 사건에 대해서는 수백 건의 압수수색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카드 뭐 해가지고 사용했다고 해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는 거를 압수수색을 이렇게 한 거야. 그때부터 고통을 주는 거야. 수십억 뇌물 사건에 대해서는 한 번에 압수수색으로 종결하고 그것도 다 없애버리고, 형이 없음. 이게 바로 형평성을 상실한 것이고 국고를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1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이 형벌을 가할 건데 100번을 수백 번을 압수수색 나오면 그 행정비용이 얼마예요? 행정비용이. 그 국민의 세금이 얼마나 많이 낭비되는 거예요, 이게. 말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낭비되는 세금이 어마어마하다 이거예요. 그것만 절약을 해도 나라가 부자가 될 수 있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사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 단계부터 과도하게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통해 망신과 고통을 주고 하면 이거는 공정한 형사정책이 아니죠. 그럼 검찰총장으로 앉아있는 사람은, 경찰청장으로 앉아있는 사람은 뭘 연구해야 돼요? 이런 훈령을 연구해야 되잖아요. 그거 하라고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거야. 권력 가지고 휘두르려고 한 게 아니고. 이게 아직도 일제시대의 수사관행이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을 이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 비민주적인 관행을 반드시 척결해야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어, 대한민국이. 동일한 범죄에는 동일한 형량이 적용되도록 형사정책 전반을 우리가 앞으로 검토를 해나가야 돼요. 이건 이것뿐만 아니고 민화가도 마찬가지고 다 정부기관의 모든 게 다 마찬가지야. 다 전부 다 이 세세하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나중에 감사 나가면 매뉴얼대로 탁탁탁 찍어가지고 위법 행위를 발견해내야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로비 활동이 통하지 않게. 이거 제가 그 옛날에 부패 없는 국가의 조건을 썼을 때부터 미국 유학 갔다 와서 계속 주장한 30년이 지나도 이게 안 돼. 이게 권력자들이 전부 다 이용을 해먹는 거야. 이제는 우리가 이거를 고칠 때가 됐다 이거. 이제는 국민들이 다 깨었기 때문에. 선진국에 우리가 진입했잖아요. 다음 우리가 선거제도를 한번 보죠. 우리 선거제도의 문제점이 뭔지를. 앞으로 설명하는 내용은 제가 앞에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후로 계속 설명하는 것은 제가 쓴 이제 책 자본주의 이후의 새로운 세계에서 발췌한 겁니다. 발췌한 거를 제가 설명드리는 거라 여기 나오는 미국 사례 같은 것도 보면 지금이 아니고 2016년 뭐 대통령 선거 때 한 건데 근데 지금이랑 마찬가지예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가지고 원리는 같아요. 그래서 이 선거제도가 왜 문제인지를 우리가 한번 미국과 한국의 선거제도를 비교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는지를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사례 먼저 2016년 11월 8일 실시된 막장 드라마 선거로 막심한 선거 후유증을 앓고 있는 미국의 실태를 간략하게 검토해 보기로 하자. 투표가 시작이 되자 해가지고 투표를 하고 이제 검표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독일 언론은 일찌감치 미국 정치는 더 이상 세계의 롤 모델이 아니다라고 비평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근데 저도 미국서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미국 변호사니까 워싱턴 DC 지금 현재 변호사니까 등록된 회비를 내는 필자도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미국은 더 이상 필자가 20년 전, 지금 이제 30년, 이게 오래전에 쓴 글이니까 제가 95년도에 유학을 갔으니까 30년이에요. 미국 유학을 하면서 동경했던 미국이 아니에요. 제가 미국을 보고 나라 살리기란 글을 쓰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부패 없는 민주국가의 조건을 썼는데 미국은 현 정치 제도의 문제점을 스스로 개선하지 못하면 멀지 않아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미국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트럼프가 두 번째 대통령이 되면서.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2016년 10월 19일 현재 힐러리 클린턴이 US 달러로 13억 불을 선거자금으로 모았어요. 그 다음에 도널드 트럼프는 7억 9,500만 달러를 모금을 했어요. 두 대통령 후보의 선거 비용을 합산하면 원화로 2조 원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힐러리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많은 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졌잖아요. 트럼프한테. 그럼 US 달러 200불 이하 기부자는 힐러리가 16%, 트럼프가 2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훨씬 더 많이 소액 기부자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 아래 이 사회 기반에 있는 소액 기부자들이 트럼프한테 표를 던진 거예요. 차지하고 있어서 선거 자금의 대부분은 큰 손인 슈퍼팩들이 법인과 노동조합으로부터 모금한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에는 이게 전부 다 이 기부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슈퍼팩이라는 게 있어요. 폴리티컬 액션 커미티죠. 이게 정치행위 위원회 같은 건데 얘네들이 선거 자금을 모아가지고 특정 후보를 밀어주는 거예요. 이게 밀어주는 거야. 예. 미국은 그렇게 해요. 우리는 선거 경제니까 국가가 보조를 해주잖아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미국의 슈퍼팩 제도는 법인과 개인의 정치자금 기부 행위에 대한 제한은 위헌이라는 연방법원 판결과 연방대법원 판결로 2010년 7월에 도입이 됐어요. 결과 미국의 선거 비용은 폭발적으로 그때부터 증가하게 됩니다. 이거 다 국민들이 내는 거예요. 국민들이. 슈퍼팩은 법인과 노동조합으로부터 선거 자금을 모집해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TV, 라디오, 광고와 기타 다른 홍보 수단을 통해 홍보하는데 사용을 해요. 선거 기간 내내 미국의 TV에는 상대방 후보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광고들로 주류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짜증이 나는 거예요. 국민들은. 이번 선거에서 정책 선거가 실종된 것이다. 이 당시에. 그러니 선거 후유증을 겪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죠. 양극화되는 거예요. 나라가 쪼개지는 거야. 2010년에 미국 인구 통계를 보면 백인, 히스패닉 포함해가지고 72.4%예요. 흑인이 12.6%, 아시아계가 4.8%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언론은 이번 선거에서 미국 언론이 얘기하는 거예요. 트럼프 후보가 승리를 한 것은 저소득층 백인이 결집했기 때문이라고 보도를 했어요. 이 보도 내용과 미국의 현황을 분석을 해보면 아래와 같이 추론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추론을 하는 거예요. 아, 왜 이게 이런 현상이 분석을 해 들어가는 거죠? 로직으로 분석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후에 국제사회를 리드해 왔어요. 그렇죠? 최강대국이에요. 국제사회의 리더로서 미국은 냉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의 원조 활동에 많은 기여를 했어요. 우리나라도 해방 이후 미국으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6.25 전쟁에도 미국의 젊은이들이 와서 피를 많이 흘렸고 혈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경제 발전을 이뤄왔어요. 따라서 미국인, 특히 미국 사회를 리드한 백인들은 경제 군사적으로 미국이 최고의 강대국이라는 자부심을 지닐 수 있어요. 70% 이상이 다 백인이니까. 그러나 지구촌이 일일 생활권으로 변화해 가면서 국제사회는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죠? 직면하게 돼요. 유학과 같이, 저도 유학을 갔잖아요. 그렇죠? 북비로 유학을 갔는데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잖아요. 유학과 같은 교육 교류와 무역 및 해외 투자와 같은 경제 교류 등을 통한 정부 교류가 원활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가 간 지식 수준의 간격이 좁혀지는 거예요. 중국이 또 시장을 미국이 핑퐁에게 통해가지고 중국에 들어가면서 미국이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중국도 기술 수준이 지금 뭐예요? 뭐 대등하잖아요. 개발도상국들이 미국을 추격해 나가기 시작을 했다. 결과 각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얻기 시작했고 경쟁력을 잃어버린 미국 기업은 토산 위험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자동차 산업의 원산지 디트로이트가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거죠. 현재 삼성이 만든 스마트폰이 애플이 만든 스마트폰보다 국제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제가 이제 2016년에 쓴 거니까 이 글을. 그런데 트럼프 후보는 이런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미국의 경제가 나빠진 것은 잘못 체결된 FTA라며 특히 한국과 중국을 공격해서 저소득층의 표심을 자극했어요. 한국을 머니머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자극적인 얘기만 하는 거야. 계속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이게 국가가 망가지는 건 생각 안 하고 오로지 정권 탈취를 위해서, 자기 정권력을 위해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미국 유권자들은, 한국은 교육을 많이 받았잖아요. 거의 다 대학을 나왔어. 그래서 이 문해력이 있어. 근데 미국인들은 다 ABC 다 알아요. 그죠? 그건 다 알아. 근데 문해력이 부족해. 50%는 문해력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거짓말해도 그게 계속 넘어가. 또 거짓말이 이게 양측의 소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가. 이게 정말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이 이게 도대체 이게 우리나라인가 하고 자기들 스스로 퀘스천 마크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소득층의 표심을 자극한 거예요. 중국, 한국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거예요.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미국 유권자들은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는 한국, 중국과의 거래를 끊으면 미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투표를 한 거죠.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번 선거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은 미국 주류사회의 소수 인정의 진출이 확대되면서, 미국은 흑인이 대통령 나왔잖아요. 저소득층 백인들이 느끼는 70%가 백인인데 그 옛날에 우리의 이게 다 노예였잖아, 종이었잖아. 이 압박감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예 신분이었던 흑인 중에서 대통령이 나왔고 수많은 정치인이 배출되자 백인이 미국 사회를 이끌어간다는 101호 월지 이거잖아요. 마가가 뭐예요? 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거 아니에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2008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거만은 이렇게 했어요. Our unknown country,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나라,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 이거예요. 이 지식인으로 볼 땐 이게 도저히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어처구니 없는 선거 결과를 미국인이 설명하는 거예요.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가. 정치인들이 엄청난 자금을 동원해 선거를 해야만 하고 자금을 동원하기 위해 거대한 기업에 아부해야 하는 구조를 개선하지 못하는 한 미국 사회는 계속해서 부자와 빈자의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홈리스가 넘쳐나잖아요. 이게 2016년인데 지금 이 홈리스가 말도 못하잖아요. 그런 나라가 발전할 수 있겠어요? 국민 대다수가 이 가난에 허덕이는데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무너지듯이 무너지는 거야. 그 문턱에 지금 와 있는 거야. 돈이 없으면 선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돈의 영향을 받아 합리적이고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없으니 국가 경쟁력은 계속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적해지게 되면 한정된 파일을 놓고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인종 간의 분쟁도 격화될 수밖에 없어. 국가가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민자들 쫓아내라고 불법 체류, 그게 다 뭐예요? 그 사람들 다 이민 온 사람들이야. 지들도 다 이민 왔어. 다 똑같은 이민자야. 그 미국에 이민자 아닌 사람이 있어요? 토박이 원주민이 얼마나 돼요? 이민자가 이민자 쫓아내는 거야. 인간이 이렇게 잔혹하다는 얘기죠. 자기들도 이민자야. 그럼 미국과 이 중국이 이게 지금 치열한 이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미국과 이 중국에 제가 이건 제 책의 상세계상 여기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중국에는 CSI라고 우리 코덱스라고 해요. 한국 그렇잖아요. 미국은 S&P 500 있잖아요. 자, 중국의 CSI 500 인덱스는 미국의 S&P 500에 상응하는 것이다. 중국의 주식시장은 지난 20년 동안 큰 변동이 없었어요. 따라서 중국 시장에 투자를 하는 사람은 돈 벌기가 어렵습니다. 중국은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지 않아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외국 투자가들은 이런 중국의 주식시장에 대해 불만을 계속 표출해 왔어요. 그러나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중국 정부는 중국 시장을 중요시하지 않아요. 이 점이 미국 주식시장과 다른 거예요. 미국이 여기서 진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자유무역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중국 때문에. 주식시장이 중국 회사들에게 중요하진 않은 이유는 이들은 통상적으로 자본을 주식시장에서 확보하지 않아요. 중국에서는 국가가 운영 내지하고 통제하고 있는 중국은행들은 전략적인 기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금을 대여해줘요. GDP가 향상되는 쪽에만 투자를 하는 거예요. GDP가 향상되는 쪽에만. 아주 중국은 왜? 독재국가니까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중국은행들은 국영기업이 국가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만 전략적으로 국가가 육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국가 보조금 문제를 EU에서 나올지 보조금 얘기 나오고 그건 당연한 거야. 중국은 시스템이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야. 처음부터 등소평이 시장을 개방할 때 우리는 일부는 개방하지만 사회주의 정책은 계속 지탱해 나간다. 우리는 소련과 다르게 간다.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활발하지 못해요. 중국에서는. 중국은 중요한 전략적 산업 분야인 금융, 통신, 인프라 구축, 광업, 기타 천연자원과 관련된 산업의 경유, 국영기업을 통해 경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런 것들은 GDP가 항상, 이게 투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GDP가 향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해내니까. 그러니까 GDP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즉, 국가가 금융기관을 보유하거나 통제하며 기업의 자금을 대여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기업은 활발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쓰기 어려워 활발한 기업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가 있다. 국가가 투기는 절대 용납 안 해요. 투기가 아닌 GDP 증진에 기여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돈이 흘러가 주식시장이 과열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예요. 미국과. 자, 반면에 미국은 어땠냐. 지난 30년에 걸쳐서 미국의 주식시장은 600% 성장을 해왔어요. 근데 미국 정부, 공화당원, 민주당원 모두 주식시장을 성장시켜왔어요. 다 모든 정당이. 이는 모든 정치적인 후원자들이 주식시장에 투자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 후원자들이 그 사람들을 벌어먹게 살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제 한계 온 거야. 그러니까 그냥 홈리스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책을 고치지 않는 한. 근데 이 정책을 고치겠어요? 못 고치죠. 못 고쳐요. 지난 30년에 걸쳐 첨단 기술회사들은 나스닥을 통해서 7000% 성장을 했어요. 그 주식이 뭐이 투기행위잖아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기업이 거기서 자금을 조달해 쓰고 그러면 그거는 어느 정도 이 효용이 있는 건데 나머지는 투기잖아요. 투기. 투기야. 돈 먹고 돈 먹기야. 미국에서는 주식시장이 활발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중국과 다른 게 그거예요. 금융위기 이후 미국 정부가 위기 극복을 위해 조달한 달러가 주식시장으로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더 과열이 되는 거예요. 그 돈이 다 뿌려져가지고. 그 결과 주식지수가 급속하게 상승해 온 거예요. 골드만삭스의 2025년 미국 주식 바이백은 1조 달러에 이를 예정이에요. 제가 다 제 책에 써놓은 거예요. 전부 다 인용을 해가지고. 뉴욕타임즈는 2024년 미국 회사들 이익률 바이백과 배당의 사용에 경영진과 주주들을 부자로 만들었다고 보도를 했다. 자, 이렇게 바이백을 통해서 이들 회사들이 투자에는 최대 이익의 10%만 사니까 나머지는 다 부자들에게 돌려준다. 그러니까 이 부익부 빈익빈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자본주의가 한계로 온 거야. 이제 자본주의가 지금 무너지기 직전이야. 그래서 제가 자본주의 이후의 새로운 세계라는 책을 쓴 거예요.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은 중국에 대해 공격적인 경제 전쟁을 추진해 왔어요. 그렇죠? 2024년 선거에서 트럼프는 모든 중국의 수입 물품의 최소한 6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공약을 했죠. 지금 뭐 계속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블룸버그는 이러한 조치는 5,750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과 중국의 교육을 실질적으로 제로에
가깝게 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바이든 행정부도 마찬가지 수출 제한을 포함해서 공격적인 반중국 정책을 사용했어요. 데이터 계류의 제한 및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도 시행했다 이거예요. 똑같아. 공화당 민주당. 중국과 미국의 경제전쟁은 미국 정부의 정치 효율성이 점점 저하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 되니까 그냥 한번 마구잡이로 가보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70년 동안 본인들이 쌓은 국제사회에 쌓은 명성 다 버리고 마구잡이로 나아가러 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국의 사례도 한번 보기로 하죠. 이제는 대한민국의 상황을 살펴보기로 하자. 대한민국은 미국식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탈피하기 위해 선거 공영제를 채택하고 있죠. 언론 보도에 따르면 18대 대선, 이거 제가 책을 쓰기를 2016년에 쓴 거기 때문에 18대 대선을 한 거예요. 뭐 마찬가지 지금도. 18대 대선의 선거 비용으로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은 법정 선거 한도 비용 560억 원에 못 미치는 450억 원의 비용을 지출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를 한 거예요. 미국의 50개 주를 대표하는 후보자들이 2조 원가량 쓴 것과 비교해보면 대략 20분의 1 정도를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50개 주잖아요. 그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비용이 뭐예요? 혈세잖아요. 혈세. 그 비용의 적정성을 더 심각하게 우리는 고려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사람들, 자기 정치하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국민 혈세를 다 갖다 퍼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지방선거와 관련해 2014년 7월 11일 중앙선관위는 6사 지방선거에서 시,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 총액은 465, 후보자 1인당 평균 7억 6천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밝혔어요. 교육감 선거의 경우는 후보 1인당 평균 지출액 10억 140만 원. 대통령 선거보다 더 큰 혈세를 투입해 지금 선거를 치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를, 근원적인 문제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 이 문제를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사고를 가진 인간이라면 논리력이 있으니까 우리는. 미국은 선거자금 모금 활동을 통해 선거를 치르고 한국은 국가가 선거 비용을 보조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서로 다른 점이죠.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은 각종 이익단체들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기부함으로써 해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 부자 쪽으로만, 그렇죠? 계속 정책을 실시하는 거예요. 따라서 정책 결정에 합리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항상 존재하고 정부가 수립하는 정책이 부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립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가가 법정 선거비용 한도를 설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 선거자금을 보조해 주니까 외견상 미국과 같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법적인 한도를 초과하는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선거자금은 기업 등과의 검거래, 불법 공천 헌금 등을 통해, 그러니까 우리 많이 지금도 계속 나잖아요.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는 선거 비용을 선거가 종료된 후에 보전해 주죠. 그렇죠? 따라서 각 후보는 선거 기간 동안에 선거 자금을 마련해 지출해야 하므로 돈 있는 자에게 손을 벌려야 해요. 요즘 뭐 펀드 같은 것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당선이 된 후에 도움을 준 자에게 보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도움을 받았으니까. 마찬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현재의 선거 방식을 계속 고집하는 한 현재의 선거 방식에서는 반드시 조직을 동원해야 돼요. 그러니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당 조직 외에 시민단체를 포함하는 각종 단체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당선이 되면 그 보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와주겠어요? 보답하는 방법은 해당 단체에 후원금을 주거나 해당 단체의 구성원에게 지방의원,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지금 이제 시민단체들은 이 정당하고 이 사회를 끊고 있어요. 약하도 이게 문제가 되니까.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자, 부패의 원인 선거 비용을 줄이는 방안. 뭐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예. 우리 생각하는 힘을 가진 인간이니까 뭔가 발전을 시키려면 논리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의 선거제도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 엄청난 선거 비용 때문에 발생해요. 그렇죠? 따라서 선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돼요. 그래야 문제점을 해결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민주주의 모델이 된 미국이잖아요. 미국은 1789년 1월 7일에 최초의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오래전이죠. 오래전이에요. 그렇죠? 토지를 지닌 그때는요. 토지를 지닌 백인 남자만이 투표를 했습니다. 여자는 투표권이 없었어요. 여자가 투표권 얻은 건 아주 최근이에요. 각 주에서 69인의 선거인단을 뽑았고 이들이 초대 미국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선출했습니다. 그때는 교통도 통신도 원활하지 않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돌아다녀야 돼. 따라서 지금보다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렇죠? 이거 합리적인 추정이에요. 그러니까 200년이 지났지만 미국은 아직도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칠 줄을 모르는 거야. 고칠 줄을. 왜? 이 권력의 맛이 너무 달콤하거든. 지금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을 줄이자는 청원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2015년 3월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지금도 있잖아요. 그렇죠? 대선 출마를 선언을 시작으로 2016년 11월 8일까지 무려 600일에 달하는 선거 운동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제대로 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대선 운동 기간이 너무 긴 거야. 이게 미국의 실정이에요.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로 미국인들이 얼마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축제가 아니라 진흙탕 싸움이 되었으니 그런 주장이 나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그 스트레스 우리도 겪잖아요. 선거 치르고 나면 필자는 선거운동이 긴 것도 문제이지만 전국을 순회하며 수많은 군중을 동원하고 대선 광고를 위해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는 선거 방식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하고 다른데 지금 상황이 변수가 달라졌잖아요. 그런 지금 현재 변수에 맞게 시스템을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와 달리 현대사회는 사회 간의 의사소통 및 정보 교환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 없었던 인터넷이 등장했어요. 그렇죠?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가 크게 발달해 거의 모든 일들이 실시간으로 사람 사이에 전달이 돼. 우리나라의 유튜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일반 정기방송보다 더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렇게 된 거야. 선거는 국민 또는 지역 주민을 위해 봉사할 정치인을 선출하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유권자에게 왜 자신이 선거에서 당선이 되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 능력이 있어야죠. 그냥 곁다리 붙어가지고 나 검사하다 나왔어. 나 장관하다 나왔어. 그 저족 이 국가를 발전시켜야 되는 사명감도 없는 사람들인데 해보지도 않고 월급만 받아먹던 사람들인데 자기 목숨을 걸고 싸워본 사람이 시민운동한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 정신이 바른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돼. 공부를 하고. 유권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지고 평가에 올바른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후보자 자신의 정책 설명과 유권자의 후보자 정책 평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공영방송도 있잖아요. KBS도 있고 계속 그런 것들을 홍보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후보자에 대해서는 처음엔 모든 사람을 다 했을 때만 줄여서 그렇죠. 지금 우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즉 경제 원칙에 따라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이런 게 이루어져야 합리적인 행정이 될 거 아니에요. 후보자가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선거운동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그렇게 한다면 불필요하게 시간과 돈이 낭비돼. 혈세가 낭비되는 거야. 자기 돈 아니니까 막 쓰는 거야. 지금은 공중파, TV, 케이블 TV, 인터넷을 포함하는 각종 미디어 등 홍보를 위한 수단이 넘쳐나고 있잖아요. 후보자는 종종 시장 등을 방문해서 상인과 악수하며 표를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차를 타고 다니면 사람들 모아놓고 확성기를 표를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선거운동을 하려면 세력을 과시해야 되니 얼마나 많은 이 수용을 동원해야 되는 게 다 이게 혈세잖아요. 내가 후보자와 악수를 했고 후보자의 유세에 참여했으니 표를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면 아주 잘못된 선택이 되는 거죠. 잠깐 들어보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철학, 책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뽑으려면 그런 건 안 하고 대충 보고 하니까 결국은 잘못 뽑아놓으면 자기가 손해보는 게 당연한 거야. 본인이 노력 안 해가지고 그런 후보자 뽑았으니까. 그런 후보자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니 누굴 탓해요? 국민 스스로 자기를 탓해야지. 후보자의 인성과 정책을 꼼꼼하게 평가하지 않고 2, 3초의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단 한 번의 악수에 이끌려 표를 주었다면 어리석은 거잖아요. 인상 보고 주는 거예요? 뭐 인상도 중요하죠. 그럼 모든 것을 다 감안해야지. 후보자의 선택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국민을 계속 정치인들은 교육을 시켜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은 한글이 너무 쉽잖아요.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렇게 정치인들을 홍보를 통해서 국민을 교육을 해야 되고 지역감정, 인간적인 동정 등 감정에 사로잡혀 표를 주게 되면 아주 잘못된 후보를 선택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불행한 현실이 이를 잘 입증하고 있다. 과학의 발달로 후보자는 자신의 인생 철학과 정치 철학을 글 또는 강연을 통해서 유권자에게 전달할 충분한 수단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죠? 국가를 운영할 정도의 능력이 있으려면 자신의 철학을 글과 말로 충분히 표현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왜 뽑는 거예요? 예? 자기 표현도 못하는데 철학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남들이 하는 얘기가 주워가지고 뭐 해가지고 우파 좌파 가지고 예? 그렇죠? 빨갱이 소리나 하고 예? 보수 진보 해가면서 의미도 명확치도 않은 거를 그런 설득 능력이 없는 사람은 국가적인 중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민을 포함하는 당사자들을 설득해 해결 방안을 제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리더는 변수가 많으니까 그걸 다 통합해야 돼.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국가의 지도자가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그 능력이 머리가 없으니까. 글은 책으로도 발간할 수 있고 인터넷에 게시할 수 있는 요즘 전자책도 얼마든지 발행할 수 있어요. 본인이 할 수 있어요. 저는 전자책 그냥 뭐 너무 쉬워요. PDF를 해가지고 딱 올리면 그냥 책으로 발간이 되는 거야. 그 정도 능력은 있어야 되잖아요. 리더가 되려면은. 말로 호소하고 싶으면 동영상을 만들어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돼요. 올리면 다 되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유권자와 소통하면 힘든 발품 없이 돈을 쓰지 않고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은 각종 단체, TV 및 미디어 광고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중간에서 생략하자 이거예요. 후보자가 인터넷, 책을 통해 유권자와 직접 의사소통을 하면 돼요. 그리고 방송 토론회 하고 그럼 다 알 수 있잖아요. 아, 내가 누굴 뽑아야 돼.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중간 상인이 많으면 생산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뭘 경제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구조조정을 통해 중간 거래를 생략하면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의 생산품을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간에 다 중간에 떼먹는 단계들을 다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선거운동도 이런 중간 과정을 모두 생략해서 후보자와 유권자가 직접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선거 구조를 혁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과거에는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과학이 발전해 충분히 이런 선거 방식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정부가 공영방송을 통해 후보자들이 자신의 정책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후보자들 간의 정책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후보자는 돈 들일 필요 없잖아요. 자신의 정책을 유권자에게 홍보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획득할 수 있어. 전자로도 책을 쓰고 돈 안 들이고 돈 하나도 안 들어. 그냥 등록비만 1,000원 내면 돼요. 이런 선거 방식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태도도 대단히 중요하다.
유권자는 꼭 필요한 정치인을 선택하기 위해 각 후보가 홍보하는 책과 인터넷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평가를 해야죠. 잘못 선택하면 유권자 자신이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라가 망하게 되면 큰일 나요. 교육열이 높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이런 선거 방식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 혁명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K민주주의를 보였잖아요. 세계 만방에 보여준 거예요. 이제 더 큰 K민주주의를 우리 세계 만방에 보여줘야 돼요. 그게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 의무입니다. 자, 이 편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앞으로 이제 3편과 4편에서 제가 이 주제는 최종적으로는 직접 민주주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국민이 똑똑하기 때문에 가능해 우리나라. 그래서 이제 3편과 4편에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